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지영이고 30대의 4살 연상의 남편 김문경과 결혼한 지 3년째예요. 아직 아이는 없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 초에 남편은 매우 다정다감하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바쁠 때는 야근도 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자기가 저녁을 준비해두겠다며 식사 준비부터 청소까지 완벽하게 해준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왜 이렇게 늦냐며 밥은 언제 준비되냐며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저에게 명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은 야근으로 늦을 거니까 저녁은 알아서 좀 챙겨 먹으라고 해도 피곤하게 나보고 직접 밥을 차려 먹으라는 거야?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야근으로 늦게 퇴근할 때는 냉장고에 저녁을 미리 만들어 놓기로 했어요. 가장 바쁜 아침 시간에 저녁 준비까지 한다는 게 솔직히 힘들었지만 남편과 싸우는 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준비해주기로 한 거죠.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나 정상 업무에 복귀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저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써야 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예쁜 헬멧도 준비했어요. 자전거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제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남편이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전거 타고 아침부터 체력 소모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할 게 뻔하지만 제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서 자전거를 타며 기초 체력도 키우고 오히려 아침부터 10,000원 지하철을 타는 게 훨씬 더 체력 소모가 심한 것 같았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남편을 자전거 출퇴근에 끌어들일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게 자전거 출퇴근이 시작되었고 나름대로 편안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이에요. 평소보다 도로가 더 혼잡했고 그에 따라 운전하는 사람들도 짜증이 났을 거예요. 난폭한 운전을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는 곳에서 큰 트럭이 갑자기 좌회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은 트럭의 좌회전에 휘말려서 자전거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사고 직후에 기억나는 제 감정의 전부였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 기억은 있었지만 눈을 떴을 때 눈에 들어온 건 낯선 새하얀 천장이었어요. 가장 먼저 말을 걸은 건 친정엄마였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괜찮냐고 하는데 생각보다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그만큼 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제가 양손을 다쳤다고 알려주는데 팔을 들어 올려보니 양손에 깁스하고 있었어요. 내 손이 왜 이래?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두 팔 모두 골절됐어.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두 팔 다? 맞아. 남편의 말투는 제 몸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냉랭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남편은 제 걱정보다는 오늘부터 집안일과 끼니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쉽게 짐작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친정엄마가 있으니 딱히 티를 내지 못하고 답답했던 남편은 우리 엄마를 집에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장모님, 지영이는 제가 돌볼 테니 오늘은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부탁드릴게요. 엄마는 남편의 말만 듣고 정말 돌아가려고 했어요. 제가 엄마를 말리려고 하자 남편이 엄마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제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결국 엄마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엄마가 돌아가고 병실에 둘만 남게 되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너 바보야? 왜 트럭에 치여가지고 두 팔 다 부러뜨려? 이래도 자전거 출퇴근을 계속할 거야. 앞으로 다 나을 때까지 집은 어떻게 할 건데? 당분간 가사 도우미를 쓰던가 할 거니까 결제는 너가 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저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결국 자기만 중요한 거죠. 남편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사고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그래도 남편의 질문에 대답은 해야 했어요. 아직 사고의 충격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조금만 시간을 줘. 그렇게 말하면 기다려줄 것 같아. 시간을 주면 해결될 게 있어? 남편은 예상했던 대로 대답을 해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은 패 끼치지 않게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한테 패 끼치면 집에서 알아서 나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다음 날 남편이 마중을 나올 리가 없으니 엄마한테 마중을 부탁했어요. 엄마가 회사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저는 이따가 회사랑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편에게 당분간은 가사도우미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놨다며 필요하면 엄마가 가서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남편한테 좋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미소 지으며 자기가 도와주면 되니 아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네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괜히 엄마한테 걱정 끼칠까봐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까지 태워다 주고 집에 들어가니 이미 남편이 어지럽힌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어질러 놓다니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어쨌든 회사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고 회사로 향했어요. 참고로 양팔은 골절됐지만 나머지는 긁힌 상처 정도예요. 회사에 출근하니 다들 걱정해줬어요. 역시 보통은 이렇게 걱정해주는 게 정상인데 남편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결국 저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때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일하기로 했어요. 상사가 잘 설득해준 덕분이죠. 조금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어지럽힌 것부터 정리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하지만 깁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건 할 수 없어요. 깁스가 이렇게 불편한 건지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네요. 어쩔 수 없이 설거지는 포기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엄마한테 말했다고 하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설거지를 왜 안 해놨냐, 밥은 왜 안 해놨냐며 이럴 거면 사서라도 준비해놨겠다며 저를 나무라며 화를 내는데 저는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 전부야. 지금 내 양팔이 다 부러졌잖아. 그리고 엄마한테는 집안일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집안일 좀 도와주지 그래? 알겠어. 오늘은 도와줄게. 그리고 내일은 내가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같이 바람 쐬러 가자. 남편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저를 데리고 온 곳은 산림이 우거진 큰 호수였어요. 배를 타고 호숫가에서 산림을 감상할 수 있다네요. 남편이 왜 이런 곳에 데려온 걸까? 제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남편은 배를 탈 준비를 했어요. 자, 내가 도와줄 테니 타. 먼저 저를 배에 태워주었어요. 그리고는 배를 힘껏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배는 곧 부두에서 멀어져 갔어요. 어? 잠깐만. 나 혼자서 노를 어떻게 저어?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그러면 손을 빨리 놔으면 되잖아. 라며 저를 향해 웃으며 외쳤어요. 아직 시간도 이른 데다가 다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부두에서 조금 멀어지자 남편은 마음이 놓였는지 혼자서 뒤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배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떻게든 배를 저어보려고 해도 부러진 두 팔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어디까지 떠내려갈까? 게다가 이 호수 엄청 큰데 이러다 반대편에 도착하는 거 아니야?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이 되었어요. 그러자 저쪽에서 카누 같은 걸 탄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를 알아본 모양인지 그분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저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여자분이셨는데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있는 거냐며 배 타는 곳이랑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둘은 부부인 것 같았어요. 뒤에 있던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고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본인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결혼식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거죠. 이 남자는 남편의 상사였고 둘은 부부가 맞았어요. 제 남편 상사분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알아봤네요.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양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골절돼서 집안일 할 수 없게 되니까 짜증나서 저 혼자 배에 태워서 여기까지 떠내려왔어요. 아마 지금쯤 집에서 혼자 웃고 있을걸요? 그놈.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네. 무슨 일 있어요?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자기 집사람한테도 이런 짓 할 정도면 충분히 갑질했을 것 같네요. 자, 그보다 우선 여기서 무사히 돌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나머진 그 다음 생각하죠. 그 후 어떻게든 배를 끌고 저는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직장 상사분 집으로 가게 되었고 집에는 돌아갈 엄두가 안 나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조금은 걱정이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가를 꼭 치르게 해야 한다며 엄마가 미소를 짓는데 그 모습이 조금 무서웠어요. 다음 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에는 넋이 나가 보이는 남편이 있었어요. 일단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글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갑질과 행실이 책임 있는 위치와 걸맞지 않다는 이유였다네요. 해고를 당한 게 분한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저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길래 저는 준비해간 이혼 신고서를 내밀었어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어제 일은 당신 상사분께서 증언해 줄 거고 그동안 당신이 한 폭언도 여러 번 녹음해 놨으니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때 엄마도 입을 열었어요. 김서방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어? 절대 용서할 생각 없으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다들 배신하는 거야? 이혼 안 해줄 거야. 지옥 밑바닥까지 함께 데려갈 거야.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지옥은 당신 혼자 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변호사 구할 거니까. 쓸데없이 힘 안 쓰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이 시끄럽다며 욕지거리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후 남편과의 이혼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지만 증거가 충분해서 어떻게든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어요. 물론 위자료도 제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받았고요. 그 후 근무하던 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고소도 당했다고 해요. 평소에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결과죠. 전 남편은 재취업도 못하고 지금은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네요. 한편 저는 양팔 골절이 드디어 완치돼서 직장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혼자 사는 생활도 만끽하고 있고요. 이토록 혼자가 편한 걸 알았다면 진작 이혼할 걸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연애나 재혼은 당분간 생각 없고 혼자만의 여유를 충분히 즐기며 지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이고 얼마 전 환갑을 넘겼어요. 제게는 장남과 딸이 있어요.
각각 결혼해서 이미 이 집에서 출가했어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남편에게 시집갔기 때문이죠. 남편은 일을 성실히 했고 수입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저축과 지출 관리만 잘하면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선 크게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절약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눈치 줄 정도로 낭비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신뢰는 받았던 것 같아요. 고압적인 태도는 일상적인 일이었지만요. 나이 많은 연상의 남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자신의 자존감이 지켜져 안심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애정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지만 저에게 남편은 가족이라는 정으로만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정년퇴직 후 매일 집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비교적 다재다능한 사람이라 골프, 낚시 등 매일 어딘가로 나가서 놀러 다녔어요. 은퇴 전과 같은 생활 방식이 좋았어요. 만약 하루 종일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다면 절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시하는 말을 하는 남편과는 아침과 저녁에 잠깐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이상은 제정신이 버틸 수 없었거든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 정도만 엮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황혼 이혼 같은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저도 남편이 좀 더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더 빨리 그 길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추석과 설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던 아들이 평일낮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남편의 행방을 물었어요. 남편은 오늘 낚시 가는 날이라 말했는데 아들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투덜거리다가 금방 돌아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에 자주 없었지만 아이들에겐 무척 자상했어요. 아들도 딸도 남편을 잘 따르니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육아는 모두 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아이들은 항상 화만 내는 엄마보다 가끔 선물을 사주거나 놀러가주는 아빠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집에서도 아버지인 남편이 저를 바보 취급하면 그걸 보는 아이들도 가정 내 권력관계를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은 아버지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특히 아들은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아버지 흉내를 내며 어머니인 저를 바보 취급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늘 그래왔던 거라 저는 포기하고 집안일을 계속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다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학교를 나와 국내 굴지의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아들은 영업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동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승진도 해서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출세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인지 동기들이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해요. 서류를 숨기거나 고객과의 약속을 전하지 않는 등 사소한 거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 사람에게 당하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는 거죠. 상부에 보고해도 그런 일을 한 동기들은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실수였다며 미안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대요. 그러다 보니 상사도 어쩔 도리가 없었고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대요. 결국 아들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거죠. 저도 제 아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게 엄청 화가 났고 그런 회사를 그만두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에요. 새로 집을 산 것도 막내가 태어난 해였기 때문에 아직 5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주택담보대출도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아들에게 그런 회사 그만둬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남는 방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까지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저와 상의도 없이 동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만 신세지겠다며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남편과 아들은 저를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후 순식간에 아들네 가족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예상치 못한 건 무려 4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를 키운다는 건 이번에 알았는데 더군다나 4마리라니. 저는 지금까지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4마리를 집에서 키우게 되니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데려왔고 남편이 좋다고 하는 이상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골칫거리는 비단 개들만이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고 방충망과 장판을 찢고 식사 중에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다니고 물건을 던지는 등 교육도 안 된 원숭이 같은 느낌의 손주들이에요. 아들은 웃기만 할 뿐 교육이나 주의를 주지도 않아요. 제가 손주들에게 주의를 주면 오히려 아들이 제게 눈치를 주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훈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교육에서 훈육도 중요하다고 말해도 아들 부부는 제 말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남편도 손주들의 난폭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괜히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집이 더럽다느니 정리정돈 좀 해라느니 그런 것도 모르냐며 아들 부부에게 할 말을 저에게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더 만만해서이겠지만 그 말투가 너무 불합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원하는 회사를 찾지 못한 듯 좀처럼 취업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저에게 다 떠넘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무렵부터 며느리는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사 온 초기에는 식사 준비는 제가 다 했지만 그 외에 집안일은 도와주고 아이들 옷빨래 정도는 해줬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한꺼번에 7명으로 늘어난 가족 모두의 빨래가 모두 제 몫이 돼버린 거죠. 매일 2번은 세탁기를 돌려야 할 만큼 시간이 모자랐어요. 빨고 말리고 접는 것만으로도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 외에 집안일도 전혀 손을 대지 않으니 제 자유시간이 전혀 없어졌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텐데 남편은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아들 부부도 저를 가정부라고 생각하는지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며느리는 가족 중 유일하게 일하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매번 일하느라 피곤하다는 핑계만 댈 뿐이고요. 또 근래에는 개 돌보기도 포기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산책도 매일 하지 않고 개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집안에서 난동을 부려 이미 거실 소파나 방석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개 사료도 줘야 하고 배변도 치워야 하고 씻겨줘야 하는데 그게 모두 제 몫이 되어갔죠. 이대로는 제 몸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지 알고 싶어서 아들에게 구직 활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 물음에 화가 났는지 인상을 쓰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저는 제가 힘든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배려하지 못한 저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저녁이 돼서 모두가 식탁에 모였을 때도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가 아들을 불렀고 저는 왠지 모르게 답답해서 부엌과 거실을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며느리 혼자 방에서 나왔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고는 제가 아들한테 빨리 취업하라고 재촉하고 압박했다며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는데 저는 단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뿐이라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서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본 제가 뭘 알겠냐며 핀잔을 줬어요. 이제 어머님이 강아지 산책과 집안일 다 해주세요. 전업주부는 속 편하잖아요. 제가 일거리를 주면 공감이 되겠네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차피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고 있을 뿐이니까.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웃었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것들에게 이용당하는 건 그만두기로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은 참 편해졌구나. 늦은 밤에도 밝은 목소리에 상담원이 응대해 주었어요. 최대한 빨리 이사하고 싶다 했고, 짐은 가구나 가전제품은 없고 거리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라고 하니 내일 바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내일 이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친정집에서 살겠다고 말했어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남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동생이 마지막까지 친정집에서 살다가 집을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비워져 있어요. 빈집이긴 하지만 근처에 사는 올케가 가끔 찾아와서 관리하고 있기에 언제든 돌아와도 바로 살 수 있는 상태였어요. 남동생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모든 걸 설명해주니 저보다 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친정집에서 지내라고 했고요. 다음 날 모두가 집을 나간 걸 확인한 후 서둘러 짐들을 포장했어요. 총 5박스로 생각보다 적었어요. 이 집에서의 존재감이 고작 5박스였던 것 같아서 꽤 쓸쓸했어요. 낮에 이삿짐 센터 직원이 찾아왔는데 제 짐이 너무 적어 조금 놀라는 듯 했었어요. 저는 늦지 않게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거실에 편지를 남겨두고 말이죠.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찾을까? 아들일까? 내가 없어지면 다들 곤란해할 텐데.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도착하니 올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이라 미소를 지었는데 올케는 왜인지 울 것 같은 얼굴로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왜 더 빨리 알려주지 않았냐며 저를 다독여줬어요. 그렇게 저는 어제 이사를 결심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사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한 세상이네요. 남동생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동생이 받으라고 해서 과감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야! 어디 갔어? 빨리 돌아와! 첫 마디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돌아오라고 했어요. 거실에 있는 편지를 봤냐고 하니 봤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편지에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가정부처럼 사는 걸 견딜 수 없어 집을 나갈 테니 모두들 나 없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이혼신고서도 동봉해뒀었어요. 남편은 제게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 하는데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동생이 그런 거 다 무시하라며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그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기는 내 편만 있구나. 저는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 속사정을 전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던 딸은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어요. 왜 미안해하느냐고 물었더니 엄마 곁에서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네요. 저는 딸도 제 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던 건 바로 저 자신이었던 거죠. 저는 저 자신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 후로 남편 전화가 몇 번 왔는데 그 집에는 갈 일 없으니 이혼해달라고 계속 되받아쳤어요. 그제서야 제가 없으면 안 된다며 사과할 테니 돌아와 달라고 울먹이는 전화가 왔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또 가정부 노릇을 할 게 눈에 선했어요. 그러다 며칠 후 딸이 제가 살던 집으로 가봤어요. 그리고는 집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는데 방은 엉망진창이고 빨래와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있고
쓰레기조차 제대로 버리지 않아서 온 집안에 날파리가 날아다닌다고 했어요. 냄새도 심해서 도저히 오래 머물 수 없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다고 해요. 친정집은 시골 산골짜기라 가고 싶지 않았다는데 왠지 며느리가 불쌍하게 느껴져 조금은 한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자 둘만 남은 집은 아무도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져서 딸이 말하는 참담한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남편은 제게 전화는 하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는다 해도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한 번쯤은 사과하러 직접 올 법도 한데 남편의 자존심은 그걸 용납하지 않나 봐요. 키우던 개들은 입양시켰는지 며느리가 데려갔는지 딸이 집에 갔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잠시 돌봤던 정이 있어서인지 적어도 산책이라도 제대로 시켜주는 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선 아직 이혼 신고를 제출했다는 연락은 안 왔어요. 이대로는 계속 내버려 두는 것도 곤란하니 변호사라도 찾아서 상담받아 볼 생각입니다. 전업주부도 대단한 직업이에요. 그러니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남편에게 제대로 받아내야겠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 주민센터에서 교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전업주부밖에 해본 적은 없지만 틈틈이 취미로 하던 꽃꽂이를 친구가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살고 있는 31살 전업주부예요. 시댁 생활을 시작한 건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부모님이 사는 곳은 꽤 시골이고 시아버지가 회사 출장이 잦아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시골이라 마트에 가는 것도 차로 20분 정도 걸리고 집도 커서 청소도 힘들고 어쨌든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인품이 좋아 보였기에 저는 남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시댁으로 이사온 직후 시아버지가 출장을 가버려서 저는 낮 시간 대부분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을 다 떠맡기고 제 스케줄을 무시하고 무리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괴롭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 계속됐어요. 어머님이 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쉴 틈을 안 주셔. 뭐 엄마 집에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줘야지. 지금까지 엄마가 직접 해온 일들이니까 너가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야. 남편은 제 편이 돼주기는커녕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를 비난해왔어요. 이쯤 되니 시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번 시댁에서 살겠다고 한 이상 제가 먼저 다시 둘이서 살고 싶다는 말은 하기 힘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말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생활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던 건 집안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임신 소식은 없는 거냐며 손자를 기대하는 것인지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임신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물론 저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시댁에서 생활하는 이상 남편과의 시간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래 임신이 잘 안 되는 체질인 건지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나름 예민해져 있는데 지적을 받으니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도 거의 없고 남편에게 용돈을 자유롭게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도시라면 돈이 들지 않는 취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는 우선 이동하는 데도 돈이 들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저는 시댁에 있는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설령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집안일만 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제가 평소에 장 보러 갈 때 쓰는 전기자전거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운전 좀 부탁드렸어요.
언짢아 하시며 마지못해 차를 운전해 주셨는데 차 안에서도 불평하셨어요. 짜증나? 기름값은 너가 당연히 줄 거지? 그리고 타이어 수리 빨리 해서 또 귀찮게 하지 마. 죄송합니다. 저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얼른 쇼핑을 끝내고 차에 돌아왔어요. 최대한 빨리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늦게 온다고 불평하며 평소보다 더 빨리 차를 모르셨어요. 좀 더 안전운전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불평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저는 조용히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앞차가 저속으로 달리는 게 짜증난 시어머니가 악셀을 밟아 추월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추월하는 순간 우리 앞에 자전거가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위험해! 라고 외치는 순간 시어머니는 핸들을 돌려 자전거와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핸들을 돌린 것과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제가 크게 다쳤어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있었는데 오른쪽 눈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후유증으로 앞으로 오른쪽 눈은 회복이 안 되실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날 하루 종일 제 오른쪽 눈이 실명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병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오른쪽 눈이 안 보일 거라고? 혹시 이제 장애인 연금 같은 게 나올까? 뭐 한쪽 눈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마. 시어머니의 운전이 불러온 결과인데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사과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도 완전히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제 부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고 이 순간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오른쪽 눈을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시끄러워. 불임의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자로서 가치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웃으면서 자신은 아무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 후 저는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맞잖아. 조금만 더 안전운전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내 말 제대로 듣고 있어? 엄마가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해서 넌 오른쪽 눈 하나만 잃었잖아. 오히려 한쪽만 다친 걸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른쪽 눈을 잃었다고 해서 집안일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마마보이이거나 머리에 나사가 10개 정도 빠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손발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집안일 같은 거 안 할 핑계로 삼지 말라는 뜻이야? 맞아. 그게 나는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시어머니 편을 들었던 남편에게 호소했던 제가 바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을 뿐이고 난폭 운전을 한 건 시어머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엔 제 편이 되어줄 지인이나 친구도 없고 오른쪽 눈을 잃은 제가 할 수 있는 직종도 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으로 채용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이런 시골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회사들이고 장애인 채용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이사할 돈도 생활할 돈도 없는 상태에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 후 이혼을 위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든 준비가 끝나기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오른쪽 눈을 잃은 걸로 큰일 난 것처럼 굴지 말라는 잔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이제 준비는 다 됐으니 행동으로 옮길 일만 남았어요.
그런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사고를 당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 같아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차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데 남편은 저보고 시어머니를 간호하라고 했어요. 드디어 이 두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찾아왔어요.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두 사람은 저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시어머니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이혼 신고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시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탁자 위에 서류는 뭐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어디 갔냐고 했어요. 엄마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장난해? 내가 왜 돌봐줄 거라고 생각해? 내 오른쪽 눈 실명하고 나서 전혀 도와주지 않은 건 너희 둘이잖아? 본인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나한테는 도와달라는 거야?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풀기라도 하듯 꽤 강한 어조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넌 한쪽 눈만은 보이지만 엄마는 휠체어 없이 생활이 안 된다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물론 저는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간병 없이는 살 수 없는 시어머니에 비하면 경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죠. 저는 시어머니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건 또 난폭운전을 했기 때문이잖아?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으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친정으로 오라고 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시아버지도 돌아오셨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가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계속 취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두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듯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죠. 잠깐만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은 시아버지의 말에 입을 벌리고 놀라했어요. 시아버지는 폰을 꺼내서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거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 그걸 들은 두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희들이 한 짓 다 알고 있어. 뭐야 이거?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 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이거 완전 배신이야, 배신.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도 너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차는 다 변상해야 할 거야. 너와 이혼하면 우리는 남이고 나는 휠체어 탄 너를 돌볼 의무가 없어지지. 대신 아들이 그 의무를 지겠지만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남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평생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죠. 그것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혼자선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무리라고 남편이 울부짖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그동안 섭섭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사과했으니까 용서해 줄래? 그러면 나도 사과할게. 미안해. 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 저와 시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챘는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아까부터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만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팔기로 했으니 억지로 계속 살려고 해도 소용없어. 반년 전 제가 사고 난 직후에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겪는 상황을 시아버지는 모두 알고 계셨어요. 지난 서너 달 동안 미리 다 준비했지. 정말 불쌍하네. 시아버지가 이제 대화는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다고 해서 저는 그대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협조로 남편은 곧바로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되었어요. 그 후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장애인 수당과 저축을 깎아먹으며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시어머니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한다고 해요. 저에게 주는 위자료와 생활비 등으로 전 남편이 모아둔 저축은 거의 없어져 가고 시어머니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돈도 마땅치 않는다네요. 아마도 조만간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는 시아버지가 소개해준 회사에서 간단한 업무를 하며 일할 수 있게 되어 지금은 즐겁게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다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남은 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지영이고 37살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시댁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딸이 있는데 8살이 된 딸 하은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은 비교적 시골이라 딸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읍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주말에도 지역 행사나 계절별 행사에 쫓겨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이 지역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성격이라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비가 없기에 남편은 실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온화한 성품이시고 취미로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요리하는 등 부잣집 여자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생활을 하세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식습관 교육도 엄격하게 받았어요. 그런 시댁에서 며느리로서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것과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특공무술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배우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생 시절 외지에서 혼자 살 때 주변 친구들에게서 도둑이나 주거침입, 강도 등의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호신술 정도는 익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헬스장 건물에 특공무술 도장이 있어서 배워봤는데 몸놀림이 좋다는 사범의 권유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배우게 된 거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도와주곤 했어요.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미취학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제 역할이었죠. 남편과 사귀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다른 취미가 없어서 특공무술을 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운동하는 여자 멋지다며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특공무술 덕분에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아 우리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연수를 위해 일주일간의 출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요즘 남편이 일이 바빠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딸을 맡겨도 괜찮을지 걱정이 돼서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어요. 여보, 이번 출장 때 하은이 잘 돌봐줄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단축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은이가 이제 막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서 걱정돼. 식욕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 급식도 남기는 경향이 있다고 메모에 적혀 있었어. 음식을 남기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아무튼 잘 지켜봐야 해. 알았어. 출장 중에도 가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별일 없다고 했어요. 처음 이틀은 딸과 통화도 하게 해주었는데 3일째부터는 일찍 자고 있다느니 숙제 중이라며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불안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전화도 안 바꿔주고 걱정되잖아. 정말 별일 없는 거 맞지?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너무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살짝 위화감을 느꼈어요. 혹시 술에 취한 거 아니냐는 물음에 남편은 간단히 맥주 좀 먹었다고 했고, 저는 아침 잘 먹이고 등교 잘 시켜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전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연수 마지막 날인 금요일 딸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2, 3일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급식을 거의 먹지 않고 몸이 축 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내일 귀가할 예정이었지만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자정쯤에 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딸의 방에 들어가니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미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잠자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호흡이 빨랐고 몸이 경직돼 있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자는 중이야? 제 목소리에 딸은 벌떡 일어나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엄마, 제게 매달리는 딸의 몸이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너무 가볍고 팔도 가늘어져 있었거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다급해진 제가 묻자 딸은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아빠가 밥을 안 줘요. 뭐라고? 일단 말라비틀어진 딸에게 무언가 먹여주려고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소주만 가득하고 음식은 안 보였어요. 문득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술병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 잘 모르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위스키병도 여러 개 있었어요. 남편이 다 마신 건가? 그렇다고 해도 양이 너무 많았어요. 자세히 보니 몇 개의 종이컵에는 립스틱도 묻어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여자를 집에 들여놓고 술을 마셨나? 딸에게 밥도 먹이지 않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요. 남편과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내일 집사람 돌아온다며. 안 들키게 잘해. 알았어. 사랑해, 자기. 그럼 나는 갈 테니까 조심히 행동해. 현관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 앞에 제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쉽게도 이미 들켰어. 뭐야? 언제 온 거야? 저기, 저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도망치려는 여자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망가는 거야? 뭐 괜찮아. 당신 얼굴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자는 도망쳤고 저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은 술이 깬 건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런 건 상관없어. 하은이가 저렇게 쇠약해진 거 알고 있어? 밥을 제대로 챙겨주긴 한 거야? 그건 하은이가 급식을 남겼기 때문에 벌로 집에서 밥을 안 준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제대로 먹지 않겠어? 훈육이 하나야. 벌? 그걸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왜냐면 돈 아깝잖아. 어차피 먹지도 않을 테니까. 돈? 술 살 돈은 있는데 애가 먹을 것 살 돈은 아깝다는 거야? 아까 다 말했잖아. 훈육이 하나라고. 지금 내 교육 방식에 참견하는 거야? 남편이 제 옷깃을 잡아 끌자 저는 화가 난 탓에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손을 밀치고 그대로 턱에 주먹을 날렸어요. 평소에는 제지부터 하는 게 원칙이지만 남편은 턱을 정확하게 맞고는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어요. 쓰러진 남편보다는 딸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고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는데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축근무? 아니야. 하은이 돌봐야 한다고 5일 동안 연차 썼는데. 남편은 단축 근무가 아니라 제 출장 기간 동안 휴가를 내고 술을 마신 거였죠. 그것도 바람 피우는 여자와 함께. 결국 양가 부모님이 도착했고 한밤중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시부모님은 현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들과 말라비틀어진 손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늘 당당한 모습이시던 시어머니가 허리를 숙이고 앉아서 신음하듯 말했어요. 이렇게 하은이가 야위어지다니. 할아버지, 할머니, 배고파요. 딸은 눈물 한 방울 흘릴 힘도 없는 듯이 말했어요. 부모님이 음식을 사오셔서 배고픈 딸에게 먹였더니 딸이 몇 입 먹자마자 복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어요. 엄마, 갑자기 배 아파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딸의 모습에 우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그대로 딸은 입원하게 되었죠. 딸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칼로리 섭취에 몸이 따라가지 못해 쇼크가 온 거였죠.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상태가 안정되면 저칼로리 치료식부터 먹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의사는 며칠만 더 늦게 데려왔으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뻔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부모님이 병문안을 오셨을 때 남편의 근황을 물었어요. 남편은 술이 깰 때까지 시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깨어나자마자 시부모님과 크게 다퉜다고 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자신도 엄한 훈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딸에게 행한 것이라며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훈육이 어릴 적 남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슬퍼하셨어요. 아들아,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억울해? 하은이가 당한 거 생각하면 100번은 더 맞아야 했는데 우리한테 맞으면 우리도 고소할 거야. 두 분의 반협박에 남편은 고소를 포기했다고 해요. 딸은 순조롭게 회복돼서 퇴원했고 퇴원 후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한동안 지내게 됐는데 딸은 아빠가 집에서 술 마셔서 집이 싫다며 할머니 집이 좋다고 했어요. 딸은 제가 없을 때 아빠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싫었던 모양이에요. 술에 취한 남편은 딸의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언제부터 남편이 그렇게 술에 빠지게 되었는지 저는 그때 알아채지 못한 게 후회돼요. 바람도 피웠고 이혼할 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 연락해 이혼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서로의 부모님과 변호사의 입회하에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술을 끊은 상태라 그런지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직장에서 술을 마신다는 내부 고발을 당하였고 이번 일로 인해 병원을 찾아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음주량이 급격히 늘었고 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니 회사나 밖에서 술을 마신 거죠. 게다가 비싼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돈도 떨어져 갔고 딸의 식비까지도 아껴서 술을 마시려고 한 거였죠. 시부모님은 저와 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며 강해지라고 엄하게 키운 게 화근이 되었다며 후회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시부모님께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남편은 부모의 사랑으로 인한 엄한 훈육과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똑같은 훈육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당연한 것조차 술에 찌든 남편의 머리로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요. 남편은 모든 걸 인정하고 딸에게도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술을 마시는 동안은 불안감이 사라지고 여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칠 동안 밥을 먹이지 않았다는 건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은 원래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불륜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고 작년 무렵부터 술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좋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술을 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앞으로 남편은 휴직하고 재활시설에서 생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딸의 양육비를 받는 게 확정됐어요. 그리고 딸과의 만남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제대로 된 금주를 할 수 있게 된 후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꼭 치료 잘 받아서 하은이가 좋아하던 아빠로 다시 돌아와. 전 남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상간녀는 전 남편의 회사 직원이었어요. 상간녀는 처음에는 불륜을 부인했지만 제가 소송까지 가면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겁먹고 빚을 내서 위자료를 줬어요. 그 후에 상간녀는 조용히 퇴사하고 이 동네를 떠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딸이 피해를 본 불행한 이혼소동은 일단락되었어요. 기운이 난 딸을 데리고 연휴 동안 놀이동산에서 마음껏 놀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더니 딸의 뺨이 통통해지고 팔다리에 살이 붙고 피부가 윤기 있게 변했어요.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요새는 급식도 잘 먹고 활동적으로 변했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도 들리고요. 앞으로 아빠를 잃은 딸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슬픈 마음이 들지 않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